저희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그린란드 아마 이슈를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이 좀 묻혀 있다. 왜냐하면 이란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핵시설 같은 경우 벙커버스터로 다 파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가서 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아메리카 쪽 대륙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먼로 독트린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앞마당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항상 영향권 때문에 건들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뭐 베네수엘라든지 쿠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항상 개입하는 거고요. 멕시코 카르텔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그린란드도 이제 본인들의 안방이다.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쓸 거다. 이렇게 이미 협박을 안보 문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지금 미국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다보스 포럼에서 뭔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무슨 뭐 당연하게 이제 뭐 그렇죠. 프레임워크가 이런 게 나오긴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냥 선제적인 상황에서 하나 갖고 오는 딱 측면이지 크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푸에르토리코와 같이 그린란드가 완전히 미국령으로 편입되기까지는 리스크는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돈노 독트린이라고 네. 이제 그 신조어 생길 만큼 네. 이런 기조를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하면 태평양과 연결되고 뭐 이쪽 아틀란틱 오션하고 연결된 이쪽에 다 모두 연결된 국가들이 미국 하에 뭐 컨트롤이 된다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건가요? 맞죠.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린란드가 살만한 그런 영토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북극 항로만 컨트롤하게 되면은 사실 러시아, 중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유럽 국가를 뭐 다 컨트롤할 수가 뭐 있으니까요. 한국도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거기 협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네. 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히토리움과 포함한 일단 광물들에 대한 어떤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 뭐 그린란드 프레임워크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것도 뭐 그린란드하고 상관없이 사실 나토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의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그린란드에 미군이 가 있어요. 1951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그린란드에 미군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미 주둔을 하고 예, 있던 예. 상황이군요. 예, 피트쿠라는 네. 여기를 우주군 기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북극 거점으로 지금 미군이 좀 쓰고 있는데 이 기지에 대해서 쉽게 해서 주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평택 미군 기지 거기를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주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울컥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 안에 미군 영토가 하나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과연 트럼프가 충족을 할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푸에르토리코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린란드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북유럽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노르웨이, 덴마크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원주민이 90%입니다. 그리고 10%가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2009년부터 이미 자치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체 투표에 의해서 덴마크령에서 사실 미국령으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군사기지만 딱 갖고 온 것은 아마 향후 어떤 군사적 개입에 의해서 나토라든지 유럽과의 충돌보다는 차라리 계속 원주민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미국령을 바꾸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나토라든지 덴마크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러시아도 사실 여기에 뭐 자기 바로 머리 위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응을 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군사기지 먼저 하나 갖고 가서 여기를 기점으로 방위라든지 아니면은 우주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히토리와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먼저 지금 해결할 그런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자치령을 완전히 미국 자치령으로 바꾸는 그러게 목표이 되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뭐 예를 든다면요. 저는 한 60% 이상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를 보시면은 그냥 관심 없는 데는 그냥 몇 줄 네. 치고 뭐 느낌표 땡땡땡땡땡 막 이래요.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그린란드가.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만해요. 자기가 쓴 글이 이만하고 느낌표 이런 것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수치까지 막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라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린란드도 그러면은 우리 번로 독트린 하에서 미국으로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하고 그린란드 원주민하고 다 같은 분들이에요. 거기가 인위족들이잖아요. 다 같은 그 원주민들인데 거기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래스카 인디안이나 그린란드 인디안이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요. 예,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사실 나토라든지 덴마크가 화가 날 만도 하지만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안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린란드를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진행한 후에 그린란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쭤본 김에 그러면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프레임워크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뭐 군사라든지 자원, 안보 측면에서 어떤 방향들이 결정이 됐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주실까요? 사실 뭐 결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는 사실 또 화를 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이제 뭐 확정된 사항은 확정된 전혀 사항은 아닌데 없으니까요. 사실 뭐 가장 큰 건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기지 이미 쓰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린란드 안에 새로운 미군 주둔 기지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일단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이제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우리의 미국의 영토라고 본인들이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된다면은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해 체계를 딱 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물 채굴권을 여기를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 미군 기지를 통해서 덴마크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딱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주 기지, 왜냐하면 북극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방어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것까지 딱 세 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토는 요만큼이지만 거기 안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나토는 사실 나토 8개국이 뭐 병력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사실 30명이에요. 30명? 30명이 갔어요. 아.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아니 개썰매 끌고서나 지금 싸움할 거냐 우리랑. 그러면서 지금 뭐 다들 비꼬는 쪽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뭐 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독일은 또 바로 철수해 버렸어요. 그렇죠. 깨갱했죠. 네, 바로 그렇다 보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더 재미있게 나토라는 데가 또 어떤 데입니까? 미국이 돈을 줘갖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기가 돈 준 기구가 자기를 반발하고 있는 반발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유럽은 또 나토를 활용하는 거죠. 봐라, 니네가 만든 것이 니네한테 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면 나토 입장에서 사실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 땅 조금 주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먼저 던져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후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토 입장에서도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양자간에 일단은 이 상처난 곳을 일단은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 봉합이 제대로 아물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큰 상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만약에 이게 완전히 끝나려면은 미국이 자치령으로 이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하고 또 싸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 가야 같은데 네. 대신에 저는 이제 여기서 재미있게 하나 이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는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시아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서 문제가 될 제가 거냐. 딱 여쭤보려고 했던 네. 질문을 다 똑같으세요. 근데 저는 역시 우리 대표님의 토크 열차. 저는 네.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반대로. 왜냐하면 한국, 일본 앞에는 두 마리 토끼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하고 싸우게 되면은 그럼 누구한테 의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에. 아시아 지금 한국, 그렇죠. 일본밖에 없어요. 대만, 네. 대만 대가면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다 이쪽으로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카드가 생겨버린 거죠. 대만은 보세요. 벌써 15% 반도체 관세를 10%로 내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잖아요. 절대 불안해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카드는 우리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더 좋은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거래를 안 해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지금 자꾸 유럽에 들어온 것을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지금 공급망들이 다 망가졌어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망가지거든요. 내수에서 해결이 안 네. 되니까요. 이태리 총리가 왔잖아요, 한국에. 일본을 거쳐서 왔어요. 뭐 한국만 온 게 아니라 일본 갔다가 한국 왔거든요. 왜 여기를 왔겠습니까? 딱 해당된 거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공급망을 같이 구축을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벌써 급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로 아시아 손을 국가. 벌려야죠. 그럼 저는 봤을 때는 지금 벌써 두 마리 토끼인데 두 번째 토끼는 벌써 이태리 총리가 왔다 간 거죠.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야, 이 아시아 증시는 뭐 첫날이야 뭐 미국 증시에 따라갔고 좀 흔들리긴 네.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한국, 대만은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한국 증시가 코스피 역사적인 3개월 만에 이제 4천선에서 5천선까지 네, 돌파를 네, 이뤘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 흐름이라고 판단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요즘 제가 요 말을 많이 써요. 되는 집안 집구석이다. 한국은. 별놈들, 별놈들. 뭘 해도 된다 네. 지금. 그냥 갖다 돌을 던져도 돌이 금이 돼버린다. 이 좋네요. 정도. 그게 한국이라서 너무 좋네요. 지금 한국이다. 네.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초 되자마자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막 나왔어요. 처음엔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AI, 뭐 인공위성, 그다음에 또 조선방산 막 사이클이 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다 갖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사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뭐 2차전 이런 거 얘기하면은 세지가 못해요. 근데 한국은 다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5대 그룹이에요. 삼성, SK, 그다음에 두산, 한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이번에 마지막에 5천을 끌어올릴 때 현대차 그룹이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피지컬 A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외국인들이 되는 집안 집구석에 당연히 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토끼가 한 마리 또 왔어요. 이렇게 됐다 보면은 저는 한국에 있는 산업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들의 매수세,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는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개인들은 수익이 안 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걸 따라가세요. 그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쏠림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쏠림인데 네. 저는 쏠림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쏠림이 나오는 게 보시면은 반도체, AI, 자율주행, 인공위성,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뭐 주력 산업들. 주력 산업들이 네. 글로벌 주력 산업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게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유럽발 저는 변수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북 경협주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엔터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중국이 없어도 실적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산업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쏠림 현상보다는 당장에는 여기 끌어올릴 때는 대형주가 끌어올렸지만은 앞으로는 선순환할 종목 업종들이 저는 계속 지금 한국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 없다. 지금 네. 당장 5천 왔으니까 숨고르기 한번 하고 2026년 밸류에이션 보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한번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6천원에서 달릴 수 있는 네. 충분한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도 숨 한번 고르셔야겠어요. 네. 지금 거의 이 시장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네.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긍정적이라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일본 증시에서 오늘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오후 12시에 일본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건 이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지 않겠느냐라는 기조인데 네. 오늘 이 일정과 맞물려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그 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할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요인들이 일본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증시의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 증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크진 않다. 예, 채권 시장에 더 영향이 크고. 채권에. 예, 그다음에 네. 왜냐하면 이제 2025년 12월 19일이죠.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 0.75% 인상한 이후에 사실 일본 경제를 우려하는 생각들이 컸어요. 그런데 일단 뭐 일본 증시는 글로벌 뭐 AI라든지 반도체, 자율주행,
공급망에 편승해서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율도 엔화율도 150엔에서 155엔을 벗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확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괜찮네. 증시는 버텨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지금 잘 보시면 기간별 수익률 곡선이 되게 스티프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완전 플랫했거든요. 장단기물들이. 근데 이번에 보시면 30년물, 40년물이 30년물은 3.67%, 40년물은 거의 4.2%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물보다 장기물들의 커브가 이렇게 커지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 정상화가 됐어요. 플랫하면 채권 시장이 기능을 못 하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똑같으면 누가 장기 금리에 투자하고 단기 금리에 투자를 누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화되다 보니까 저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일본이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데 이제 일본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러다가 일본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예. 그런 뉴스가 네. 사실 많았어요. 예. 근데 채권 갖고 망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채권은 그렇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국가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일본 정부의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금리를 인상은 안 할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행하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다카이 총리하고 약간 지금 갈등이 지금 심해요. 왜냐하면은 일본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율 한 2.9에서 3%가 나와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마이너스 1.8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낮춰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다카이 총리는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또 갈등도 좀 세졌고요. 이런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 1995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주가 망한 이후에 일본이 막 인플레이션은 막 올라가고 금리를 막 올리는데 일본 정부는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돈을 풀어서 재정을 풀어서 뭐 다시 또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지.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일본이 20년 넘게 경기 침체로 간 상황이 있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다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한 것은 이겁니다. 다카이 총재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하고 그거에 지금 열이 받아갖고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결국 다카이 총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저기 중의원 또 해산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올릴 수도 없는데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정부하고 또 갈등을 가기가 쉽지가 않고 저는 결국 이번에 일본 은행이 좀 한번 쉬는 타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저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 외환시장까지 이렇게 큰 영향은 오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네. 이 발표가 된다면 사실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이 시간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하나 뭐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될까 봐요. 대표님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열차 시간이요? 토크하는 토크 열차로 달리는 시간을 마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축제 한번 해보죠. 좋네요. 일단 미국 증시로 이제 넘어가서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좀 친시장 성향을 보이는 인물을 앉히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2배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시아에 투자를 안 해서 포모를 느끼고 있다라는 뭐 분석까지도 나오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배까지는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미 시장에 반영됐어요.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달 전부터 얘기했죠. 뭐. 그랬죠. 그리고 네. 이미 이제 연준이 12월 달 회의에서 점도표를 올해 점도표를 3.4%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2.3%, 뭐 인플레이션 2%대로 수렴한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4% 중반이다. 이미 제시를 한 부분이 제가 보기엔 되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뭐 총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의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중요한 것은 그보다 이제 뭐 연준의 독립성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가 네. 이제 연준을 관여를 하려고 컨트롤하려는 하죠. 컨트롤하는 이제 분야로 바뀌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금융계는 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냥 일반 시장 쪽에서는 또 그렇게 반발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중앙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데는 연준하고
하고 연준을 따라서 만든 20위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뭐냐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협력을 해갖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연준이 약간 이런 핀트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적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갖고 성장을 이끌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금리도 안 올리고 금리도 또 안 내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반발적인 측면들이 있어갖고 연준이 실패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금융권들은 사실 되게 독립성을 원하는데 또 이 보수파 쪽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협력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어떤 협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갖고 제가 보기엔 이건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연준이 아마 독립성 기존에 갖고 있던 정통적인 독립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연준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러한 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연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연준이 갖고 있는 올해 통화 완화 정책 기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